165페이지 지난 시간에 4인까지 했죠. 4인.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 문제에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석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라서 사취하고 사주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얘네들은 주로 동해안 지역에 발달했기 때문에 동해안 이야기만 할게요. 자, 동해안 같은 거와 이렇게 동해안이 있고 이렇게 하천이 흘러와요. 그럼 하천이 뭘 공급하냐면 모래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래가 공급이 되면 바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파랑과 연안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닷가 지역을 따라서 모래가 자꾸 아래쪽, 남쪽으로 확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안이 아닌 해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럼 이 모래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여기 오면 형이 여기 이만큼 확장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다 쪽으로 모래가 이렇게 확장돼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모래가 됐든 몇 번 됐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름 자체가 모래니까 이걸 사취라고 불러요. 자, 취는 불이 취자예요. 새의 귀. 새의 머리 갖고 불이처럼 툭 튀어나온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이 사취가 계속 확장이 되면 다른 데서 육지에 가서 닿든 아니 여기 섬이 있다, 섬에 가서 닿든 이렇게 다른 쪽 육지랑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 육지랑 연결이 되거나 거의 연결이 되더라. 그걸 사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은 용어라고 쓰고요. 사주라고 그냥 보통 한 가지만 써요. 이게 당연히 모래가 계속 확장이 되니까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쪽 육지에 가서 닿을 수도 있더라. 자, 이런 사주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파랑과 연안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역이더라.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사주가 반대쪽 육지에 가서 이렇게 닿기도 하지만 곳에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이렇게 다시실게요. 여기 육지가 있고 사주가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여기에 있는 섬하고 이렇게 닿을 수도 있어요. 육지가 아니라 그런 지역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자, 이런 사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육지와 섬을 연계하는 사주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좀 달라요. 육계 사주라고 불러요. 육계 사주. 그리고 원래는 섬이었는데 육지랑 지금 연결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섬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지와 연계된 섬이다. 육계도라고 불러요.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육계도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제주 가서 성산 육지로 가봤죠? 안 갔나? 갔을 텐데. 자, 성산 육지로 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갔어. 안 갔어? 밤마다 달랐나? 아니면 달랐는가? 밤마다 달랐어요? 갔잖아. 걸어갔어요. 너 달라 그랬어? 같은 학교야 지금. 갔어. 자, 갔어. 자, 그래서 성산 일출봉 가봐. 성산 일출봉은 플라테어를 생각할 때지만 제주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바다에서 분출한 화산이야. 화산 분화구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육지의 사주가 만들어지면서 육지랑 연결된 섬이에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이 대표적인 육지예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오면 조금 할게요. 자, 시험 때도 가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안선이 있고 여기가 바다라. 근데 봤더니 어느 바닷가에 갔더니 바닷가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봉우리가 이게 어느 식으로 물어보냐면 원래 섬이었는데 육지랑 연결이 된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육지고 지금은 침식을 갖고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 육지 사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란 말이야. 자,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자, 바닷가에 봉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바닷가와 이렇게 육지 사이를 갔더니 만약에 이게 육지 사주가 성장해가지고 육지가 됐다. 원래 섬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지역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요. 왜냐면 육지 사주라는 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 육지 사주는 해발고도가 높을 건 아닐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쌓은 거니까. 그러면 이 봉우리와 육지 사이 여기에는
등고선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등고선이 없겠지. 그러면 얘는 원래 섬이었지만 육지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치 고무리처럼 그냥 등고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지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 사이에 등고선이 있다. 그럼 얘는 원래 원래 육지였는데 지금은 침식을 받아가지고 마치 이제 툭 튀어나온 단도나 도서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닷가에 고기가 있을 때 육지의 사지로 연결이 된 건지 아닌지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가 나오네. 자, 여기 동해안 지역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황해안 지역 볼게요. 황해안 지역을 봤더니 여기가 육지야.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갔더니 여기에 지금 섬이 있어요. 자, 문제 낼게요. 이 섬은 원래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침식을 받아서 섬이 됐다?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섬이 됐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생각해봐.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자, 황해안 지역에 이 부분이 원래는 땅이 있었는데 침식을 받아서 육지가 됐을 수도 있잖아. 상식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가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곳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섬이 있고 육지가 있으면 여기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퇴적 작용이 일어나요? 퇴적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야. 왜냐하면 파도는 먼 바다에서 쏘기 때문에 섬이 파도를 가려주잖아요. 여기서 침식 작용이 아니라 퇴적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깎여가지고 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그럼 황해랑 분랑 조금 다른데 황해안에 있는 이런 섬은 어떻게 섬이 된 거냐면 원래는 빙기 때는 고물이었어요. 근데 푸딩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이 붙고 지금 이 섬과 육지 사이에서는 자꾸 뭔가가 쌓여가면서 머지않아서 여기도 이렇게 육지에 도달이 될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황해안 섬은 육지였는데 침식 때문에 이렇게 육지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원래는 산 고물이었어요. 다 육지였단 말이야.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봐봐. 원래 육지였는데 침식을 받아서 섬처럼 보이는 건 물론 있기는 해. 그게 뭐냐면 C스텝이에요. C스텝 중에 규모가 큰 건 원래 육지였지만 섬처럼 보이기도 하지. 근데 대부분은 원래 섬들은 원래 육지였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사치와 사주 지금 읽어보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정리. 네, 이거 보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구 볼게요. 자, 우리 사구 체크 좀 해주세요. 사구 체크. 자, 사구가 아주 중요한 지형은 아닌데 해안 지형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지형 중에서 얘가 한 가지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바람 때문에 형성되는 지형이라는 거. 지금 바람 처음 나오죠? 그 앞으로 안 나올 거야. 바람 때문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봐봐. 자, 바닷가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땅이 있고, 이쪽이 바다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썰물, 여기가 밀물, 여기까지 보면 이해되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 사이, 여기에 쌓여있는 지형이 뭐냐면, 여기가 백벌이야. 여기가 백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밀물체의 한수를 기준으로, 육지 쪽에 이렇게 쌓여있는 여기가 사빈이에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해수욕지 아니야? 실컷 여기서 놀아요. 그 다음에 배가 고파지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 보통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일반 흙이야? 아니면 모래야? 모래야? 그래서 깨끗이 하지. 그래서 사빈 안쪽에 보면, 모래가 또 쌓여있고, 보통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로 갔더니, 모래가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 안 들어오는 곳이야.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는 바닷물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형성된 지형이더라. 그래서 이걸 이름이 뭐냐면
언덕이라고 해서 사구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모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당연히 모래라는 모래가 바람이 이렇게 바닷가를 육지로 불 때 이렇게 날려가지고 여기에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해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퇴적된 지형이 사구예요. 파도 아니라 바람과 바람. 자, 그래서 일단 사구의 형성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바람이다. 근데 볼게요. 자, 바람을 봤더니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야 되는 바람이야. 그러면 항해안이랑 동해안이랑 조금 달라요. 자, 무엇이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계절이 언제야? 바람이 셀 때. 자, 겨울엔 북서 계절이 강하게 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북서 계절은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항해안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겨울철에 항해안은 사구가 잘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잖아. 그 동해안 쪽은 겨울철에 사구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부니까. 그러면 동해안 지역에 볼 때, 동해안에 볼 때 바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은 뭘까? 해풍이야, 해풍. 똑똑한데? 설마 그때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야? 작년에 배운 거? 그건 아니지. 자,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사구가 잘 만들어지는데 북서기들풍이 강할까? 이 해풍이 강할까? 자, 기억나요? 여기까지 해풍은 겨울철에는 안 분다고 했잖아. 그 해풍 하나만 설명했었어요. 여름철에 부는데 여름철에는 이 해풍조차도 아주 뭐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기다가는 북서기들풍이 강한 거야. 그거 잘 보세요. 이 바람 세기가 항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달라요. 이 항해안은 북서 계절풍이 불 때 사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해풍이 불 때 사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바람이 더 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구는 어느 해안에 더 배기로 발달할까? 바람이 셀수록 모래가 많이 나겠잖아요. 항해안에 있는 사구가 규모가 더 큰 거예요. 그쵸. 이제 잘 들어, 이제. 이 이유 때문에, 이거 은근히 똑똑한데? 자, 사구의 규모를 보면은, 항해안이 동해보다 더 커요. 훨씬 더. 근데 문제는, 사구의 수를 봤더니, 항해가 많을까, 동해가 많을까? 사구의 수 자체는 동해가 많단 말이에요. 사비가 많으니까. 자, 수는 동해가 더 많지만 규모는 항해가 더 크더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형성 원인하고 사구의 분포 규모하고 지금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포만 매니아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남해안도 물론 사구가 있긴 해요. 근데 북서계절 중에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니잖아. 그래서 항해안처럼 커다랗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남해는 항해랑 성격이 비슷한데 항해안처럼 조차가 크지는 않잖아. 그래서 보통 동해랑 항해랑 비교하고요. 남해는 그 중간이지만 항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굳이 남해는 안 되는 거야. 낼 필요가 없지. 항해가 더 뚜렷하니까. 자, 정리할게 그럼. 자, 우리 사구가 발달해 있는 곳은 만일까 부실까? 많이 발달한다, 부세 발달한다. 자, 사구가 있으려면 사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암석현 안쪽에는 사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발달하는 거냐면 만에 발달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황해안 지역 중에서도 가장 사구가 많이 크게 발달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해안반도예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유는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황해안에는 사빈이 하나다 드물다. 근데 사빈이 그나마 많이 발달해 있는 곳은 반도 지역이라고 했죠. 바다가 육지가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하락이 내가 강하게 가는 곳, 태안반도라든지 연산반도라든지 반도 지역에 사빈이 그나마 많고 그 동네에 해수욕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있어야 사빈이 발달해서 사구가 발달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또 태양반도는 일반적인 황해하고 달리 일반적인 황해와는 바람이 이렇게 비스듬인 거예요. 근데 태양반도는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 바람을 수직으로 만든단 말이야. 바람이 비스듬하게 부는 게 아니라 태양반도는 사빈도 많고요. 현대적으로 바람도 수직으로 맞기 때문에 사구가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 선생님, 실컷 만에 발달한다고 그랬고, 반도는 또 뭐예요? 라고 물어봐. 반도에 사구가 발달한다, 안 한다? 선생님, 뭐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자, 만이라는 건 바다가 일시적으로 쑥 들어와 있는 부분, 파라의 힘이 약해지는 곳에 사빈이 쌓인다고 했잖아. 자, 만하고 지금 반도하고는 상반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만에 발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태양 반도에 대규모 사구가 발달한다고 했잖아. 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치? 아, 그치. 그러면 똑똑하네. 자매 기술도 실제 나왔는데 애들이 이거를 되게 당황했어요. 실제로. 자, 반도는 규모가 큰 거야. 선생님이 반도 설명할 때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그렸냐면 반도가 이렇게 크지만 반도의 한상 봤더니 곱도 있고 만도 있고 곱도 있고 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태양 반도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사빈이 있는 거고요. 그 안쪽에 사구가 형성이 있는 거예요. 태양 반도 전체에 사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만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보시고요. 반도에는 곱과 만이 다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만인데 태양 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사구 이름이 뭐냐면 신두리 사구예요. 이름 외우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구고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커서. 선생님이 여기 답사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규모가 얼마만큼 되냐면 이렇게 태양가에서 우선 폭은 한 500m 정도. 우리 50m 달리기 하잖아. 그거의 10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는 한 3, 4km 정도. 이렇게 가운데로 서 있잖아. 그럼 마치 사막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신두리 사구, 태양반도 왜 거기에 대규모 사구가 발달했는지 그 원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태양반도가 어디 있는지 알죠? 안 했는데? 자, 황해안. 자, 그 다음에 사구 볼게요. 사구는 여기 밑에 보면 그림 바로 위에. 자, 사구는 육지랑 바다 중간에 있는 지형이죠. 얘가 옛날에 별로 쓸모가 없는 거라더니 얘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자, 육지에 있는 지하수를 보호해주며 바닷물로부터 사구라는 지름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 강파제 역할을 해요. 태풍이 불거나 또는 바람이 세게 불 때 육지 쪽으로 파도가 넘어오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 육지랑 바다랑 중간에 있으니까 생태계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독특한 생물들이 살아. 그래서 사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요즘은 되게 많아요. 요즘은? 네. 개권이나 사구라도 보호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자, 석포 봅시다, 석포. 자, 우리 석포도 체크. 해안 지형이 은근히 시험지 잘 나오는데, 지형도를 보고 힘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석포도 원리만 알면, 항상 과정만 알면 되게 쉬운데, 얘들이 참 헷갈려요. 이게 못 들리고 있어. 왜 내려가서 못 들리고 있어? 자, 석포 볼게요. 자, 석포. 자,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형성 과정이 중요해요. 형성 과정. 아까 첫 번째. 자, 얘는 동해안에 발달했는데 그걸 떠나서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빈기는 봐봐. 이렇게 해안선이 있으면 오늘날 해안선이야. 빈기 때는 해수면이 이렇게 더 바다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육지가 넓어지잖아.
이게 김기대야. 그러면 김기대 오늘날 해안선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계곡과 능선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태백산맥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하천이 흐를 거 아니야. 흘러오는 쪽은 계곡, 계곡과 계곡 사이 부분은 능선. 그래서 김기대가 되면 오늘날 해안선은 부분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능선은 이렇게 튀어나오며 계곡 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울퉁불퉁하게 형성이 돼요. 해안선이 이렇게 평양이 아니니까 여기가 밋밋한 지역은 아니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쪽 계곡 부분을 봤더니 안쪽에는 당연히 하천이 있고요. 계곡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오늘날 해안선이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후딩이 오늘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계곡이었던 부분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차게 돼요. 자,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찼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바다가 여기 쪽에 좀 들어가 있잖아. 얘가 못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많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후딩일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 계곡이 만으로 바뀌더라. 응? 그 다음 그 이후에 봤더니 만의 입구 부분에 만의 입구 부분에 아까 지었지만 설명했던 이유로 뭐가 발달할 수도 있냐면 사수가 발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모래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만의 입구 부분에 이렇게 사수가 발달할 수도 있더라. 이해? 그러면 사수가 발달했다. 만이었지만 바다랑 지금 분리가 됐죠. 호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사수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호수가 얘가 석호예요. 자, 중요한 거, 석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다. 석호는 후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 입구에 사수가 발달해서 만들어진 자연 호수다. 자연 호수다. 자, 이 과정 이해되시죠?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석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특징을 정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으로 형성이 되거나 아까 했던 거.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볼게요. 석호의 특징. 자, 석호는 원래 계곡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지금 하천이 흘러들어와요. 자, 이 하천의 침식 기준면은 1번이다, 2번이다. 침식 기준이 뭐라고 했어? 그 면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침식이, 아래가 퇴적이잖아. 자, 여기가 석호의 수면이고 이쪽이 바다의 수면이에요. 물론 높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여기서 하천이 흘러들어와. 그럼 이 하천의 침식 기준면은 바다가 아니라 석호의 수면이 침식 기준면이다. 이 하천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하천의 침식 기준면은 석호가 되는 거예요. 석호의 수면이. 무조건 바다 아니라고. 대체로 바다가 일반적인 하천의 침식 기준면이지만 이 하천은 석호로 흘러들지 않아.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하천이 이렇게 그냥 흘러오는 게 아니라 흙과 모래를 이렇게 석호로 가지고 와요. 계속이니까. 그러면 퇴적작용이 이 안쪽부터 자꾸만 퇴적작용이 일어나요. 당연한 얘기지. 자, 그래서 뻔한 문제를 물어봐. 석호가 있으면 그 안쪽에 이렇게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평지가 나타나는 게 보통이에요. 또 물어봐. 여기에 쌓여있는 이 평지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다. 맞아, 틀리가? 당연히 다르지, 안 되지. 파랑은 이 안에까지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야. 여기 있는 평지는 하천의 퇴적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 파랑이 아니라. 이해? 그럼 이 평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넓어진단 말이야. 반대로 석호는 줄어들겠죠. 수심이 약해지다가 자연 상태에서는 결국 없어져요. 그렇잖아. 그래서 석호는 점점 작아지다, 없어진다. 아니,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점점 안쪽부터 메워지니까. 자, 그 다음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평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여기에서 보통 농사를 지어요. 또 물어봐. 자,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 석호에 있는 물을
여기 농경지에다가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면 석고에 있는 물은 민물이다 바닷물이다. 바닷물처럼 완전히 짜진 않아도 봐봐 여기 민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모래잖아. 모래니까 물이 바닷물에 스며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흘러나온 물이 계속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보통은 조금 열려있어요. 완전히 막혀있으면 물이 잘 못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바닷물이 섞여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짜진 않지만 어느 정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석고에 있는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수라고 불러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간, 섞여있는 물을 기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닷물에 비해서 대략 7분의 1 정도 짜대요. 우리가 바닷물 먹으면 되게 짜잖아. 석고에 가서 물을 먹으면 약간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 그거 먹지 마, 모르겠다. 나중에 가면은. 자,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정리가 됐어요. 대부분 정리가. 그 다음 석고의 분포는 당연히 동해안 지역에 발달해야 돼. 사주가 발달해야 석고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 황해안 지역은 사주가 별로 없는 건 아닌데 황해안 지역은 계곡과 그러니까 곳과 만의 개념이 아니라 커다란 산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황해안 지역은 석고가 만들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석고는 동해안에 발달한다. 동해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뭐 강릉이 이게 주로 분포한다. 그거에 넘어가시고요. 그냥 강원도 쪽에 석고가 많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이름을 열 필요는 없어요. 강릉에는 경포가 있고요. 조금 북쪽에 항우라고 있어요. 그 다음 속초에 가면 청초호, 명랑호가 있고 강원도 제일 북쪽 휴전선 근처에 가면 고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통일 전망대 있는데 거기는 송지호하고 하지부라는 석고가 있어요. 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고야, 호수야. 가운데 있으면 또 여기 가봤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지형도를 보고 파악하는 건데요. 자, 밑에 있는 지형도 한번 잘 봐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B하고 C하고 써있는 부분 있죠. 여기 파악 잘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거랑 우리 D하고 E 써있는 부분 있죠. 거기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D하고 E 부분은 원래 석고였지만 지금 다 땅이 메워진 거예요. 잘 봐. 우리가 동해안 지역은 원래 처음부터 평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기는 원래 극점사잖아. 그 동해안은 원래 평지가 없는 동네예요. 그 동해안에 평지가 있다는 얘기는 해적 자국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B, C는 현재 석고가 있는데 메워져 가고 있는 중 C, D 부분은 이미 다 메워져 버린 거예요. 그 보면 알겠지만 B하고 C 그 양 위아래로 분고선이 있죠. 원래 계속했던 부분이란 말이야. 자, C, D도 마찬가지, D, E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로 지금 분고선이 있잖아. 여기도 원래 계속했던 부분이에요. 그거인데? 자, 그래서 동해안 지역구에서 얘가 해안 강도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평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석고였던 부분이 메워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같아? 자, 잘 봐. 예선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온표시잖아. 여기가 지금 다 분고선이잖아. 해발도 높은 곳이잖아. 여기가 해발도 높은 곳이고, 여기가 지금 능선 부분이고요. 여기가 원래는 계곡이었던 부분이냐, 여기가 원래 계곡이었던 부분이냐. 이해해? 자, 근데 여기 봐봐.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석고가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쪽은 지금 능선이었던 곳이야. 해발도 높은 곳.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계곡이었던 곳이고요. 이쪽은 당연히 능선이었던 곳이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사주가 형성돼서 만든 게 석고야. 근데 봐봐, 지형들을 봤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하천이 흘러와요. 하천이 흐르는 건 계곡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B 안쪽으로 이렇게 하천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을 따라서 이것도 지금 쭉 하천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자, 여기서 하천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적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평평한 지형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 하천이 이 평지를 계속 흘러가는데, 평지를 흘러가니까 범람이 잘 일어날까, 범람이 잘 안 될까? 범람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석고가 메워진 이 평지 안쪽에는 하천이 당연히 계속 흐르고, 그 주변으로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이게 뭐라고 했어? 인공체가 하천 넘치지 말라고 평지를 만들어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비 안쪽에 바로 지금 인공체만 피고 있죠. 원래 대국이었는데 다 메워진 거야. 그 다음, 이 자체는 뒤로 다 메워지고 나니까 이렇게 길게 지금 인공제방 기후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메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실제로 메워지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석호는 그렇게 구매하시면 돼. 자, 물론 이 A는 사진 거고. 사진 때문에 지금 석호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석호 지역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아둘 거. 자, 정리할 시간 줄 거니까 지금 석호 부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정리하세요. 형성 과정만 알고 일반적인 지형 형성 원리를 알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주 미지근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돼. 이게 페이스야. 뭐지? 포커 페이스야. 이해돼요? 지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지형도만. 이해돼요? 넘어갈게. 자, 167페이지. 167페이지 이제 간섭지 볼게요. 167페이지. 자, 우리가 간섭지를 보통 갯벌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 알려줄게요. 간섭지는 얘가 간이 강태 단자인데 말을 단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밀물 때문에 물에 잠겼다가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땅을 간석지라고 불러요. 그런 지형을, 그런 곳을 모래로 덮여있는 곳은 간사지. 모래 한자 써가지고. 근데 그런 진으로 덮여있는 곳을 갯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진으로 덮여있으니까 그냥 간석지를 갯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갯벌은 밀물 때 물에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땅 중에 갯벌로 덮여있는 곳을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그림을 그렸지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썰물 때, 밀물 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갯벌이 발달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점을 찍어서 표현해요. 한번 했던 거지.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형성 과정을 봤더니 오늘날 갯벌은 후빈 뒤에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됐어요. 자, 중요하니까 체크해주세요. 몇 번 말했던 거야. 자, 오늘날 갯벌은 지금 오늘날 해안선 여기에 있는 거잖아. 비행기 때는 갯벌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데 비행기 때는 지금 해수면이 내려가지고 여기가 해안선이잖아. 여기에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바닷속에 잠겨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오늘날 갯벌은 후빈 뒤에 만들어진 거야.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이해? 후빈기와 후빈기 시기 중요해요. 자, 석호도 후빈기, 갯벌도 후빈기, 바닷가에 있는 해적지역은 전부 다 후빈기. 하늘은 아니고 그냥 가물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자, 바닷가 지역은 침식자격보다는 해적적인 주의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질이 쌓여있다. 그럼 바다에서 못된 게 아니겠죠. 예전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 여기에 쌓여있는 물질은
깊은 바닷속에서 공급된 거다. 맞닥뜨리다. 한번 했던 거잖아. 바닷속에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이 공급될 수가 없단 말이야. 했던 거야. 바닷가에 쌓여있는 물질은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이 대부분 공급을 해요. 하천이 공급한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것도 체크. 하천이 공급한다. 그래서 항이 흘러가는 이 하천이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가 기니까 자꾸 뭘 공급하냐면 점토처럼 입자가 작은 걸 공급해요. 그러면 바닷물이 점토가 도착했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각 하구 지역에서 자꾸만 옆으로 넓게 퍼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넓게 퍼져 있는 게 갯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천이 공급하면 그걸 교류가 운반 태격작용으로 주로 많은 지역에 넓게 퍼져나요. 조류의 작용이 활발한 곳에 갯벌이 만들어진다. 조류의 작용이 약하면 삼각주가 만들어지고. 이건 삼각주 할 때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조차가 세계에서 굉장히 큰 동네고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요. 자, 중국 전체 갯벌보다 우리나라 갯벌이 더 넓어요. 같은 항이지만 우리나라 조차가 더 커. 그래서 이 갯벌 자체가 굉장히 드문 지역이고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흔하니까 오히려. 자, 그래서 조차가 큰 황해와 남해에 주로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남사르 습지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습지는 내륙 습지가 있고 해안 습지가 있어. 해안 습지를 영생 습지라고 불러요. 소금 염자를 써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내륙 습지는 우리가 찾는 5%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거 같지? 근데 이 영생 습지는 가끔 물어보니까 좀 이따 지도 찾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옷 하나 있어. 자, 전남 순천 무안은 맞아요. 근데 경북이 아니라 전북이야. 경상북도에는 갯벌 없어. 전라북도인데 지금 못 하나 써. 우리 옆동네인데. 아무튼 전라북도 고창 무안, 그 다음에 경기도 강화도 일대의 갯벌, 그 다음에 충남 서천에 또 그 앞쪽에 있는 갯벌이 남사르 습지에 등록이 돼 있더라. 자,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백기도에 찾을 수 있겠어? 좀 이따 확인해 줄게. 그때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들어가서 갯벌의 기능은 넘어갈게요. 갯벌 좋은 건 다 알잖아. 그 다음 간척 쌓아볼게요. 자, 간척 쌓아보면 첫 번째, 여기 바다를 메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봐봐. 해만금 간척지가 여의도보다 100개 이상 넓어요. 그 바다를 메울 수 있을까 없을까? 현실적으로 못 메운다. 자, 봐봐. 해안가가 이렇게 달면도야. 바닷물이 썰물 때, 밀물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방류제를 쌓는 거야. 조류를 막는 제방이에요. 방류제를 막고 여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뿜어내서 여기를 말리는 게 간척사업이야. 여기는 뭐 이렇게 메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못 메워 너무 넓어서. 이해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를 뿜어내는 건데, 볼게요. 이 간척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황해에 사니까 해안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류제를 쌓잖아요. 자, 방류제는 인공 제방이야. 해안선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 때문에 곡선이에요. 불규칙한. 제방은 직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있다. 무조건 인공 제방 방류제라고 보시면 돼요. 바닷가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자, 간척 사업을 하면 이 안쪽에 넓은 땅이 생기잖아요. 주로 뭘로 이용한다? 농경지.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이렇게 등고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는 등고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인공제방 방주제 안쪽에 농경지를 이용하는데 대부분 논이에요. 논 기후가 있다. 얘는 간척지인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자, 인공제방도 이렇게 규모가 큰 건 직선만 그리지만 규모가 좀 작은 건 실제로 인공제방 규모를 이렇게 써요. 방주도 제방이니까, 인공제방이니까. 자, 그래서 인공제방 안쪽에 논이 있으면 간척지다. 잘 보세요. 자, 이 간척지는 원래 바다에 뜬 곳이고 물만 막은 거잖아.
자, 가뭄이 든다. 가뭄이 들면 땅 속에 있던 소금기가 이렇게 6기 가까이 올라와요. 여기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간척지는 가뭄이 들면 염의 피해를 입기도 해요. 원래 바다에서 무시니까. 이해돼? 염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 원래 바다에서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용수가 필요해요. 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 안쪽에다 보통 이렇게 인공 제방을 쌓고 뭘 만드냐면 저수지를 만드는 게 보통이에요. 자, 원래 저수지 같은 거 없던 동네잖아. 농경지가 생겼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 자, 그래서 이 밑에 지형들로 나오는데 이 저수지는 간척지 안쪽에 있는 저수지는 제방 기호가 있고요. 자연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바다에 보시니까 결국은. 이해? 자, 석호는 자연호수, 간척지에 있는 저수지는 인공호수. 달라?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간척 사업을 하면 육지 면적은 증가하고 해안선의 길이는 짧아지고. 한가지잖아? 해안선 길이는 짧아지죠. 그 다음에 갯벌 가운데 일부는 농경지 말고 염전으로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염전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밑에 볼게. 자, 밑에 지형들을 보면 다는 지금 농경지죠. 간척지 안쪽이잖아. 근데 여기 위에 봐봐. 나는 바닷가에 가면 지금 인공제방 기호가 있고 그 안쪽에 대륙 염전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이게 좀 지나서 지금 갔더니 염전은 없어졌더라고. 근데 염전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등사무선 그리는 데 비해서 염전은 훨씬 더 촘촘하게 그려요. 정말 가죽한 모양으로. 얘가 염전 기호예요. 하긴 염전도 갯벌 위에 만드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갯벌 가운데 일부는 염전을 이용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간척사업 안정은 알고 있죠? 그리고 조선 앞달을 떠나서 안정한 목소리가 많잖아. 일부 지역에서는 역간척사업을 추진하기도 해요. 과거에 간척사업을 했는데 그 농사 짓잖아. 농사 짓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갯벌로 만들어가지고 체험활동 같은 거 하려고 오히려 그게 더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역간척을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파괴라기보다는 이 농경지를 갖다 바닷물을 채워가지고 자연한테로 돌리겠다는 거지. 물론 자연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작한 데는 없고요. 계획만 잡혀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유치원 일부는 아니었어. 아직 시작 안 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척사업, 갯벌 이렇게 정리하시면서요. 자, 밑에 있는 지형도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밑에 있는 지형도. 자, 밑에 있는 지형들을 보면은 다하고 라 부분 있죠. 다라. 거기도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동네예요. 들어왔던 곳이야. 근데 다 앞쪽에 있는 여기 제방 있죠. 제방을 쌓고 담수지를 쌓고 그 안쪽을 지금 간척사업을 한 거야. 또 봐보세요. 자, 간척사업을 했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원래 만이었으니까 만에서 육지로 쌓인 곳이잖아. 대부분 여기 원래 하천이 흐르는 데가 보통이에요. 이 하천이 흐르는데 여기가 지금 땅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물이 어쨌든 계속 흘러가야 돼? 그러면 양 옆은 홍수가 나지 말라고 인공제방을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하천 주변으로 지금 인공제방 기후가 있는 거예요. 참 평지를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는 인공저수지. 라하고 왼쪽에 직선도시 있잖아요. 얘가 제방 기후야. 이해되지? 그 다음 방류대 가 부분을 봤더니 바다 쪽에 점이 찍혀있죠. 얘는 갯벌. 그 다음 여기 나는 원래 원래 갯벌이었는데 염전을 지금 만든 거고요. 이해 파악돼요?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섭지까지 또 정리하고 뒤에 있는 빈칸 지역을 넘어갈게요. 정리하세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다. 글을 쓰러 많이 오는 게 못하니까.
자, 빈칸 채우기 넘어가서 빨리 한번 해볼게요. 빈칸 채우기. 자, 밀물과 썰물, 간조와 만조는 하루에 2번 반복된다. 2번. 그 다음, 황해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특수한만 시설이 있죠. 뜬다리 부도하고 간무식 도하고 뜬다리 부도 같은 특수한만 시설이 있다. 사진 쓰세요. 굳이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힘은 4가지가 있는데 사람과 연안류 그리고 조류와 바람이다. 각각 지형들이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잘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사람과 연안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나와. 지어 듣는 뭐해. 자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 자, 파랑은 에너지가 집중하는 곳, 지읒받침이야. 곳에서는 침식작용을 하고 에너지가 분산하는 만에서는 퇴적 지형을 형성한다. 자, 동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롭다. 자, 황해안과 남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이 수직으로 교차해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후빈기의 수면이 상승하면서 리아스식 해안이 되었다. 리아스식 침수해안. 다음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한 부분은 하식대, 해식의 시스텍, 해식과 같은 침식 지형이 형성된다. 시스텍, 아이, 어이 아니야, 아이야. 씨앗이 시스텍이야. 자, 과거에 파식되었던 곳이 해수면이 파식대랑 관련해서 지금 해안 단구란 말이에요. 해안 단구는 더 이상 바다와 연락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하강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지방이 융기하면 해안 단구가 된다. 과거 파랑의 영향을 받은 단구면은 땅을 파보면 둥근 자갈이 나온다. 자, 해안 단구로 유명한 곳은 어디야? 세순대, 강릉의 정동진, 그 다음에 포항의 호미도, 해종대는 어딨어? 부산 해종대가 있다.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유명한 곳이 대표된 곳이. 자, 해안가에 쌓여있는 토종 물질은 대부분 육지에서 하천이 공급한 것이다. 하천. 자,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어디에 형성이 된다? 사비는 곳이야 만이야? 만에 형성이 된다. 만에. 자, 황해에 있는 사빈에 쌓여있는 모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암석희안에서 공급된 것이다. 황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은 모래는 거의 공급하지 않으니까 암석이 부서져가지고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모래는 좀 달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비는 지형부에서 육지 쪽에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 밀물대 해안선, 밀물대 해수면에 형성이 되는 게 사비입니다. 사부는 바람의 퇴적 작용으로, 바람 중요하고요, 퇴적 중요하고,
4빈 안쪽의 형태는 고래 태적 지형이다. 4분은 북서 대결통을 수직으로 맞는 태양 반도의 대륙으로 발달해 있다. 흰돌이 사구예요. 제일 큰 게. 자, 4분이 발달한 황해안 지역은 육지에서부터 차례대로 4분 안쪽에는 당연히 4빈이 발달해 있는 곳은 많으니까 4빈 더 바깥쪽으로는 갯벌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갯벌은 되게 흔한 지역인데 4빈이 있는 곳 그 앞쪽에는 갯벌이 있는 거야. 갯벌이 황해안 수체가 조체가 크니까. 자,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한다. 육계. 자, 석호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침식 주면 상승으로 형성된 태적 지형이다. 석호 자체가 태적 지형보다는 사주가 해수면이 상승하다면 만드는 거잖아요. 후빈기와 관련된 지형이다. 자,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수심이 얕아지고 결국 매립되어 사라진다. 석호에 있는 물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용수로 쓸 수가 없다. 자, 갯벌은 후빈기에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형성된 태적 지형이다. 후빈기 해수면 상승. 자,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일부는 남산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자, 갯벌을 관측해서 만든 등록지는 감옥이 들면 염해를 입고 간다. 자, 169페이지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70페이지 볼게요. 170페이지. 자, 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이제 모식도가 나온 건데, 사진은 안 나와도 이렇게 모식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A 지역이 뭘까? A 잘 봐봐. 얘가 A가 4구예요. 그런 거 같아? 4구야. 그 다음에 B 지역의 이름은 6개 사주. 지금 봐봐. C가 원래 섬이었는데 지금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C하고 육지 사이에 갔더니 지금 B가 있는 거잖아. 어서 오세요. 그래서 B의 이름은 얘가 육지 사주다. 그냥 얘가 여기 섬이 아니라 반대쪽 이렇게 육지에서 닿으면 그게 사주인 거고. 육지 사주. 자, C 지역의 이름은 육계 도래죠. 육계도. 그 다음 D 지역의 이름은 얘가 C스택이지. C스택. 자, 그 다음에 E 지역은 E가 4빈. 그 다음 A 지역을 형성한 힘은 A가 만든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바람의 태적작용, 바람 때문이다. 바람. 그리고 그림을 보면 지금 A는 파도가 치지 않는 부분이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동해안이기 때문에 A는 사고 바람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E와 B 지역을 형성한 기분은 작용한 힘은 파람과 연안류. 그 다음 E하고 B에 쌓여있는 물질이 공급된 곳은 육지에 있는 하천이 공급한 거예요. 육지에서 공급된 거예요. 육지. 자,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밑에 지형도 보고, 지형의 백지도 보고, 위치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지도 꺼내세요. 지도 보고 찾아봐야 돼. 지도는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돼. 꺼내놔야 되고요. 그때부터 찾아봐야 돼. 자, 전남 순천이 어디냐고 찾아보세요. 순천. 여수 이외 광양 옆에 있는 데가 순천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는 여러분들 여기보다 어차피 우리가 대구 지도로 나오니까 그 뒤에 보면 행정구역부가 있을 거예요.
이 행정 교통부 찾으셔라. 남아만 나와 있는 거. 자, 그래서 전남, 순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천 찾은 김에 순천에서 바로 오른쪽이 광양이죠. 광양 아래쪽이 여수야. 이 광양하고 여수는 나중에 공업할 때 맨날 나와요. 지금 확인해 주시라고. 위치. 광양, 여수. 자, 그 다음에 무안은 어디냐면 목포 바로 위에예요. 목포 바로 위에 무안이라고 있을 거야. 무안군 있죠? 그 앞쪽 갯벌이 남사를 스키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안군 여기 있잖아. 목포 바로 위에, 무안군 바로 밑에가 목포예요. 찾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강화는 알고 있죠? 강화도. 강화도 휴전선 바로 밑에, 그게 강화도야. 그게 강화도. 그 다음에 전북, 고창하고 부안. 고창하고 부안은 어디 있을까? 해안에. 자, 새만금 단체사업을 하는 데가 부안이에요. 금강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충청도 강도 있어요. 거기가 부안. 그 밑에가 고창. 그 앞쪽이 이제 갯벌, 그 갯벌이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자, 나온 김에, 자, 우리가 고창 바로 밑에가 이제 저가 누구죠? 붉은 선다 그려져 있잖아? 그 고창 바로 밑에가 영광이에요. 언제 할 말씀이 있는데? 알아두시라고. 우리 영광도 위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거기가 영광이야. 자,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천은 군산 바로 위에예요. 지도 한번 찾아봐. 우리가 군산은 잘 아는데 그 위에가 서천군이야. 서천군. 여러분 한산도시 이름 들어봤어요? 한산도시. 한산도시. 한산도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서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천군 한산면이야. 한산도 아니고 여기에 여기. 서천.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자, 111페이지 찾아봅시다. 자, 강릉 다시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강릉 어디야? 거기는 양양. 거기가 강릉. 강릉은 우리가 서울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가면 된다고 했잖아. 그때 찾아봐야지. 그게 강릉이고요. 강릉 바로 위에가 양양이야. 그 다음 그 위에 조그마한 데 있죠? 거기가 속초야. 거기가. 그 위에가 고성이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꼼꼼하게 알아주셔야 돼. 해안가를 따라서는. 그래서 속초 옆에가 설악산, 강릉 옆에가 오대산. 위치가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경북 포항. 포항이고 찾아보세요. 경북 포항. 포항이 굉장히 커. 포항 맞아요. 그 다음에 부산 태종대. 애들이 부산하고 울산하고 잘 구별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완전히 동남 쪽이 부산이고, 그보다 위에가 울산이죠. 그 다음 그 밑으로 와서, 밑에 있는 지역도, 백지도, 그 다음 충남 해안군 한번 찾아봐요. 해안군. 해안군 어딜까? 자, 옆에 꺼내놨던 행정교육 한번 봐봐요. 자, 태안반도에서 제일 서쪽이 태안이야. 태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태안반도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서산이에요. 서산. 태안군 옆에 서산 시라고 있나? 서산이잖아요. 서산 알아주시고요. 서산보다 조금 이제 안쪽이지 경기도로 가까운데 태안반도 중에서 거기가 강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도 발달되는 공업들이 있거든. 자, 서산에 발달되는 공업은 뭐야? 석유화학. 강진에 발달되는 공업. 강진에도 중요한 공업이 하나 있어. 지역찾기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철. 석유화학 그 제철은 공업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자, 그 다음에 못하는데 강등이 아니라 강등. 자, 여기 강등은 여러 번 나오죠.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그 다음 속초, 강릉, 속초, 그 위에 고성. 너도 한번 찾아봐. 속초 바로 여기가 고성이에요. 여기가 고성이야. 속초 찾고 고성이 어딘지 몰라? 바로 위에 있는데. 자, 뒤에 있는 문장을 써봅시다. 19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먼저 풀어볼게요. 천천히 풀어보세요. 천천히. 빨리 풀어. 여기다 나가 풀어. 제일 마지막 문제가 조금 지역도가 복잡하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지역도 복잡한 거 안 나올 거예요. 문제가 한참 수능이 어려울 때는 좀 어려운 지역도 나오겠는데 요즘 그렇게까지 안 나올 거고 원리는 간단해. 기본부터 착시할 사람이요.
볼게요. 172페이지. 172페이지. 이딱 보면 대충 감이 될 건데, 자, A는 석호. 자, 우리 중요한 건 석호 안쪽에 갔더니, 이렇게 인공제방 기호들이 좀 복잡하게 있잖아. 지금 거기도 원래 석호였던 부분인데 지금은 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품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A는 석호. 그 다음에 B가 뭐야? B. 해안 단구잖아. 해안 단구. 동양이니까. 그래서 A는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넓어진다가 아니라 좁아진다. B는 바람에 의해 모래가 일구어 생긴 지형이 아니라 융기. A는 곧, B는 많은 게 잘 발달한다가 아니라 반대죠. A는 만, B는 곳에 잘 발달한다. A, B 모두 서해안에는 드문 지형이에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한겹차 없고 드문 지형이다. 답은 5번. 자, 밑에 있는 지역 찾기죠. 융기에 의한 해안 단구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석호가 발달되어 있다.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행정구역은 강릉밖에 없어. 시험대 낼 수 있는 곳은. 자, 강릉 시예요. 이제 강릉은 서만이 찾을 줄 알겠지. 강릉 시야. 자, 명란에 있는 승천지로 우리나라 최초로 조류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물돌목이고요. 진도랑 목포 사이에 있는 바다. 비양이. 물돌목이 한 바다 이름이. 진도 바로 앞에 있는 진도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물돌목. 그 다음 A가 신부리 사구예요. 해안반도 제일 바깥쪽인데 얘가 지금 국서개발품을 수직으로 받는 곳이잖아. A도 이슈 좀 알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173페이지. 왜 있는지. 자, 아토미 공해라고 친절하게 글씨도 써있고 A를 봤더니 해안 절벽 안쪽에 있는 여기 해안 단구야. 그러니까 그래서 A의 평판면에는 둥근 자갈과 모래가 발생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B의 절벽은 봤더니 해안 절벽이지. 해안 절벽이야. 주로 파랑의 침식에 의해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 다음 C는 파랑에 의한 차별 침식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C는 뭘까? C가 시스텍이야. 해안 절벽 앞에 지금 얘는 절벽 기호잖아. 시스텍이야. 시스텍. 그 다음 D 호수 면적은 매립과 하천의 대경으로 축소된다. D 호수잖아. 석호. 그 다음 E는 조류에 의한 태격작용이 아니라 동해에는 조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가 쏠면 차이가 없으니까. 답은 되게 쉽죠. 작년 수능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망할 때 3점짜리 문제니까 1등급이 50점이지. 그런 식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좀 어려운 데서 있긴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답이 되기 쉽죠. 얘 답 몇 번이야? 1번. 자, A는 육지 쪽에 점을 시켰으니까 4빈이에요. 자, 물론 여기 항해잖아. A 앞쪽에, 바다 쪽에는 원래 점이 찍혀 있어야 돼. 갯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A는 4빈. 조류가 아니라 파랑. 답은 1번.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치? 자, 다음 174페이지 볼게요. 자, A는 파랑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질이 쌓여 형성된 섬이다. 그러니까 파랑이라는 건 바다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지금 바다하고 남대천 사이에는 이렇게 사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도가 하천까지 못 들어오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파랑에 의해 운반된 게 아니라 하천에 의해 운반된 게 하천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규모가 작아가지고 삼각형을 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B는 사지의 발달로 바다에서 물된 호수가 습지로 변화된 곳이다. 자, B는 가시죠. 습지는 B 밑에 있는 거, C 밑에 있는 거 있잖아. 대신 잘 안 보이죠.
그게 습지야. 분명히 B는 가시잖아. 기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 C는 주로 하천에서 공급된 모래가 해안을 따라 퇴적된 지형이다. C 맞죠? 4, 2입니다. 그다음 봐봐. B는 원래 섬이었으나 섬과 여기 사이에 사주가 형성되어 육지가 된 곳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지금 여기하고 육지 사이에 등고선이 지나가잖아요. 몇 개가. 지금 육지와 여기 이 봉우리 사이에 해발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만약에 설명이 맞으면 D하고 육지 사이에는 점만 시켜있어야 해요. 그렇잖아. 육지의 사주, 산이 해발구가 낮으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10m, 20m 쌓일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나? 자, 이 지점에 떨어진 빗물은 지표를 따라갈 경우에 남대천으로 유입된다. 자, 얘는 여러분들 한번 복사를 더하는 바람에 지점 그 등분은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계곡과 우선 따져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얘는 남대천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인공제방 기후가 있는 그쪽으로 흘러들어요. 분수결을 찾으면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잘 모르겠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자, 없으면 175페이지 갈게요. 뭐 있어? 질문할 거? 없어? 175페이지. 엔저 화산 시험과 카르트 시험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농담이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화산 활동은 시기가 중요해. 자, 과거에도 까마트 옛날 중생대 고생대에도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그건 신기로 다 사라졌고요. 오늘날 남아있는 건 신생대제 3기 말 제4기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더라. 자, 중요한 건 비대칭 용기운동보다는 나중이야. 경동성 요구운동보다는 나중이라고요. 화산 활동은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지도에서 화산 지역 분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제주도, 울릉도, 목포는 다 알잖아. 백산도 알아요. 자, 철원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철원은 우리 한반도 거의 가운데고 서울보다 유수가 높죠. 춥잖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남자애들이 철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면 되게 추우니까. 거기 있다고? 추워. 되게 추워요. 나도 한 달 동안 있었어. 훈련소만. 자, 아무튼 하나의 훈련소밖에 안 갔다 왔으니까 내 그때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용어인데 잘 알아주세요. 용어인데 잘 알아주죠. 자, 지표면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형태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마그마가 이렇게 있다가 땅으로 뚫고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구멍으로 뚫고 올라오는 경우. 그래서 얘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산을 만들어요. 이걸 중심 분화 또는 파구 분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멍 하나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단 말이야. 반을 통해서 일반적인 화산 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 따라서는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얘가 구멍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에 이렇게 금이 쭉 가 있는 거야. 금이 이런 식으로. 자, 땅에 이렇게 가 있는 금을 뭐라고 하냐면 지질 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지질 구조선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지질 구조선이 약하잖아. 땅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구멍이 아니라 지질 구조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을 따라서 분출한다. 열화 분출이라고 해요. 자, 이 열자가 찢어질 열자야. 한자말이긴 한데 어쨌든 갈라진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용암, 마그마가 분출하는 걸 열화 분출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열화 분출은 딱 우리나라의 한 군데서만 나타나죠. 어디야? 다른 산점과 달리 철원은 열화 분출이기 때문에 화산이 없어. 그렇게 용암 분출이라고 해요. 이해돼? 자, 그래서 열화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철원이고요.
설명이고요. 다른 동네에서 열화 마리 나오면 틀린 설명이야. 틀린 설명이야. 열화 방출은 철화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용어 설명했어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분화구를 봤더니 분화구가 화구랑 칼데라를 나누죠. 자, 화구랑 칼데라는 뭐가 다르다? 무너진 건데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달라요. 화구는 작은 거, 칼데라는 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밑에 봐봐. 자, 일반적인 이제 화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마그마가 이렇게 있다가요. 마그마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그마 챔버라고 해서 땅속에 이렇게 모여있다가 뚫고 올라와요. 근데 어쨌든 이게 뚫고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뚫고 올라온 다음에 얌전히 식었다.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구의 규모가 작은 거야. 그런데 얘가 폭발이 되게 세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화산 같은 것들이 분출하면서 여기가 텅 비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도 해. 자, 무너져 내리면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자체가 이렇게 주저앉는 거야. 그럼 여기 분화구가 굉장히 이렇게 커지게 돼요. 바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화구가 함몰 돼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굉장히 커진 분화구를 우리가 칼데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 과정이 다른 거야. 그냥 두 개라는 거예요. 규모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분화구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걸 화구라 그러고요. 그 안쪽에 물이 고여있는 걸 화구호라 그러죠. 자, 우리나라의 화구 어디에 있어요? 한라산, 한라산 백록담이 화구호야. 여러분 백록담 갔다 왔잖아. 규모가 지름 3km를 기준으로 하는데 백록담은 그만큼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 자, 심지어 백록담 있잖아. 자, 되게 수심이 얕고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는 계절에는 마르기도 해요. 그리고 물이 깊어봤자 3m밖에 안 돼. 굉장히 작은 호수야. 근데 천지는 둘레가 14km예요. 제일 깊은 곳이 300m가 넘어.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이미지상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잖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록담 가면 되게 신망이 많아요. 세게 그러고 내려오단 말이야. 근데 천지 가면 사람들이 입을 못 닦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의도보다 더 큰 게 천지야. 엄청 커요. 아무튼 가보지 않았어. 자, 그다음에 칼데라는 분화구가 화물에서 형성된 커다란 지형으로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 물이 없으면 칼데라 분지,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인 나는 땅이잖아. 칼데라 분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칼데라 호는 천지고요.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에 있는 나리 분지. 자, 왜 화구랑 칼데라랑 강조하냐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으로 그것도. 자, 이거 용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답이었어. 함몰 중이에요, 함몰.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76페이지. 자, 이게 당연히 화산성이니까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 용암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암에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이름을 다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걸 기준으로 익히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용암이 뭐냐면 섬유암이에요. 섬유암. 이거의 특성과 다른 암석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섬유암 특성 정리할게요. 섬유암은 얘가 색깔이 어떤 색이다? 어둡다. 어두운 색이다. 그 다음 섬유암으로 이루어진 화산 지형이 제주도잖아. 자, 제주도는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니까 순상화산이 있는 거다. 섬유암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경사가 완만하려면 잘 흘러야 된다, 잘 흘러야 안 된다. 잘 흘러야 되니까 유동성이 크다. 흐르는 성질이 유동성이잖아. 점성은 작다. 유동성은 크고 점성은 작다. 자, 이 연기성은 굳이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형광 특성이 있잖아.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조면함하고 유문함인데, 자, 이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물어보진 않아. 그게 진부함도 아니고, 대신 허무함 말고 다른 남성의 이름이 혹시 등장했다. 이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은 밝고 유동성은 작고 그래서 종상한 유도다. 색깔은 밝은색이고요. 이게 정성은 크지. 근데 여러분들 좀 딱되지만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 부분이 이렇게 종상화되는 거 알고 있죠. 여기가 대목당이잖아. 여기다 지금 갔다 왔잖아. 나중에 혹시 가보든지 한번 봐봐요. 멀리서 보면 여기 밑에는 압을 못했긴 하지만 여기 형광에 비해서 여기의 색깔이 밝아요. 용암 자체가 다른 거야. 여기는 조면함이거든요. 형광은 없고 얘는 밝아서 그래서 흰 백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당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형광만 이렇게 읽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 자, 당연한 말이지만 화산 형태 볼게요. 화산 형태. 자, 순상화산은 방패 모양 경사가 완만하다는 말하고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다. 그치? 그 다음 종상화산은 그 반대야. 경사가 급하고요. 유동성이 작은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면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면암. 자, 그럼 우리나라 종상화산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울릉도 경사 급해. 두 번째 독도도 경사 급하잖아요. 세 번째 백두산이랑 한라산이랑 꼭대기 부분, 정상 부분 전체 다 말고 정상 부분은 종상화산이에요. 갔다 와서 알잖아. 한라산 올라갈 때 그냥 위험에 느긋느긋 올라가다가 정상 다르니까 갑자기 절벽이 나타났잖아. 느낌상 절벽으로 느껴지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거기는 보통 여자애들은 네 발로 뒤에 올라가요. 힘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한라산과 백산 꼭대기 부분이 정상화산이고요. 하나 더, 제주도에 있는 기생산들도 대부분 종상산이에요. 그렇잖아? 오늘 갔다 왔어? 수학여행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2년 전 일이라서.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기생화산도 종상화산이야. 나중에 설명해줄게요. 그다음 복합화산은, 화산 지역이라는 게 대부분 여러 차례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져요. 제주도만 그래도 크게 5번을 분출했대.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주로 현무암이 나와가지고 아랫부분, 완만한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5번째 분출할 때, 마지막에 분출할 때 여기가 만들어진 거야. 용암의 성질이 달라지기도 해요. 마지막 뚜껑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밑에는 순상, 위에는 종상, 이런 걸 복합화산이라고 해요. 복합화산. 한라산과 백두산이 복합화산이에요. 그 다음 이중화산은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화산이 끝나고 무너져 내려가지고 커다란 이런 칼데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화산이 끝나고 나더니 얘가 마지막에 힘을 한 번 더 써가지고 한 번 더 분출한 거야. 칼데라 분지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화산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건 하나, 둘, 분화구가 2개라고 해서 이중화산이라고 불러요. 이중화산은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울릉도 칼데라 분지, 나리 분지가 이중화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기성화산 보면은 얘가 되게 종류가 많아, 수가 많아. 360개가 되거든요. 60여 개가. 그 중에 굉장히 분화구가 크고 그 안에 또 다른 분화구가 있는 기생화산도 있어요. 얘도 여러 번 분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기생화산도 이중화산 형태예요. 일부 기생화산도. 자, 그럼 복합화산하고 이중화산하고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앙파구라고 불러요. 중앙파구. 이중화산 나온 말이야. 가운데에 있는 또 다른 파구, 중앙파구. 그 다음 용암대지는 유동성이 굉장히 큰 평범한 용암이 나와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융합대지죠. 융합대지는 철원 그렇게 체크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